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현대 문명의 대전환, 오늘 강의를 맡은 윤태성입니다. 오늘 주제는 검색하지 말고 스스로 생각하라입니다. 좋은 생각을 하려면 먼저 많은 생각을 해야 하고, 많은 생각을 하려면 간결한 요령이 필요한데요. 쉬운 것 같으면서도 어려운 말이죠. 오늘 강의 잘 들어보세요. 단조로운 생각을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키우는 방법을 알게 될 겁니다. 그러면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생각하고 싶은 주제가 있습니다. 요즘 사람은 생각하지 않고 인공지능만 생각하는 시대가 아닌가 하는 그런 의문이 들었습니다. 실제로 이런 사건이 있었는데요. 어느 아이가 인공지능에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인공지능아, 뭐 재미있는 놀이가 뭐 없을까? 라고 물어보니까 인공지능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해니 챌린지 해. 그 아이가 그게 뭐야? 이렇게 물어봤거든요. 그때 인공지능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충전기를 콘센트의 절반 정도 꽂고 거기에 동전을 갖다 대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충전기라고 하는 게 전기가 통하는 곳이지 않습니까? 거기에 콘센트를 꽂긴 꽂는데 절반 정도 꽂고 거기에 동전을 갖다 대라고 하는 거를 인공지능이 아이에게 추천을 해준 겁니다. 이게 실제로 2021년 10월 달에 있었던 일인데요. 그 세계 최대의 인터넷 쇼핑 사이트인 아마존에서 인공지능 스피커 알렉사라고 하는 것을 출시를 해서 실제로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10살 된 아이가 심심하니까 인공지능 스피커랑 같이 대화를 하고 놀았죠. 그래서 아이가 인공지능에게 내가 뭘 할까 하고 물어보니까 인공지능이 저렇게 위험한 놀이를 하라고 추천했던 겁니다. 근데 사실 동전을 전기 콘센트에 플러그에 꽂으면 감전되지 않습니까? 사람이 죽을 수도 있어요. 또 화재가 발생할 위험도 있고요. 그래서 마침 이때는 아이의 엄마가 있어서 엄마가 이를 말렸습니다. 얘야, 그거 하지 마. 큰일 나. 그랬거든요. 근데 다행히 아이가 착한 아이였는지 엄마 말을 듣고 엄마가 하지 말라고 하니까 놀이를 하지 않았어요. 다행이라면 다행이죠. 그런데 사실 생각해 보면은 이 아이가 나중에 어른이 되었을 때도 과연 엄마 말을 들을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면요. 요즘 시대 그 어른들이 하는 그 행동을 보면 이 아이가 과연 나중에 어른이 되었을 때 인공지능 말을 들을까, 부모님 말을 들을까 하는 것에 대해서 부모님 말을 듣지 않고 인공지능 말을 들을 가능성이 더 높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요. 지금도 이미 우리 어른들은 인공지능에게 물어보고요. 인공지능이 하라는 대로만 하고 있는 그런 생활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중에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텐데요. 자, 어느 주식을 살까요? 라고 하는 의문이 든다고 했을 때 제가 잘 아는 분은 이 회사 주식을 사라 그러고 또 인공지능은 그 회사 주식 사지 말고 다른 회사 주식을 사라. 만약에 이제 그렇게 서로 사람과 인공지능이 서로 다른 대답을 했다고 하면은
여러분은 과연 누구의 말을 들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실제로 주식 투자를 전문으로 하는 투자 기업에서는 사람이 주식 투자를 결정하기보다 인공지능이 결정하는 대로 따라서 주식에 투자하는 경우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죠. 거의 대부분 인공지능이 하라는 대로만 주식 투자를 하고 있는 게 현재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전쟁에서도 인공지능 이야기를 듣거든요. 만약에 어느 국가와 어느 국가가 전쟁을 하면은 어느 나라가 이길까? 그런 문제가 있다고 할 때 사람들이 생각을 해서 야, 이제 우리가 어느 나라는 전쟁을 하면 우리가 이길 거야. 우리가 질 것 같아. 이렇게 기분으로 생각하는 시대가 아니고요. 지금은 전쟁에 관계된 모든 데이터를 인공지능이 학습을 하고 그 학습한 결과를 바탕으로 전쟁의 승패, 결과를 예측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전쟁하기 전에 전쟁을 하면 우리가 이길지 우리가 질지 하는 것을 인공지능에게 물어보고 인공지능이 답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인공지능이 만약에 전쟁을 하면은 당신 국가가 집니다 라고 답을 하면은 그렇다고 하면은 쉽게 전쟁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었죠. 이 전쟁이라고 하면 굉장히 큰 이야기 같긴 하지만 사실은 굉장히 매일 누구나 인공지능에게 묻는 게 있어요. 그게 뉴스를 보시는 건데요. 여러분들 스마트폰으로 뉴스를 보시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장르가 있을 겁니다. 만약에 스포츠를 좋아하신다고 하면은 스포츠 뉴스를 주로 보시게 될 거고요. 연예가 뉴스를 좋아하신다고 하면은 연예가 뉴스나 소식을 많이 보실 텐데요. 이제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게 우리가 뉴스를 고르지 못한다고 하는 겁니다. 사람이 뉴스를 고르는 게 아니라 인공지능이 골라준 뉴스나 내용만 보게 된다고 하는 거죠. 영화 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에 영화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 많은 영화 중에 사람은 어떤 영화를 볼까 생각을 해야 되는데 사실은 우리가 영화를 고르질 못해요. 못하고 인공지능이 알고리즘으로 선택해 준 영화를 그냥 보게 될 뿐입니다.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주말에 드라이브를 하시다가 식사를 하고 싶다 그러면 식당을 찾지 않습니까? 그럴 때 어느 식당을 갈까 할 때 역시 검색을 하게 될 건데요. 검색을 해서 나온 식당 결과를 보시면서 어느 식당이 맛이 있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는 게 사실은 인공지능이 생각하고 인공지능이 골라준 것을 여러분들이 그대로 실행할 뿐이죠. 여기까지만 해도 괜찮은데요. 사람과 사람이 사귈 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기 위해서도 인공지능이 주는 답에 의존을 합니다. 요즘은 왜 사람을 처음 만날 때는 처음 뵙겠습니다 라고 인사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요즘은 처음 뵙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내일 제가 누군가를 처음 만난다고 하면은 내일 실제로 처음은 만나긴 하지만 만나기 전날인 오늘 인공지능에게 물어보고 검색을 하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그래서 그 사람이 써는 글도 보게 되고요. 그 사람 사진도 보게 되고 그 사람이 글을 썼으면 그 글도 들어가서 좀 보기도 하고 누구랑 사귀지도 보고 해서 제가 내일 처음 만날 사람이 사실 어떤 사람이구나라고 미리 짐작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사람의 모든 자료를 다 볼 수가 없다 보니까 검색을 한 결과 인공지능이 저에게 제공하는 자료만 보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 자료만 보면은 사실 제가 찾은 그 자료가 그 사람의 몇 %를 드러내는 자료일까 사실 잘 알 수는 없긴 해요. 근데 또 경우에 따라서는 제가 나 스스로가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을 인터넷에 물어봅니다. 인공지능에게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제 이름을 넣고 검색을 하고요. 아니면은 다른 제 친구들이 저에 대해서 어떤 말을 했는지 검색을 해서 물어보기도 합니다. 그러면은 만약에 그 세상에서 저에 대한 평가가 좋다 그러면은 제가 기분이 좋을 거고요. 누군가가 저에게 나쁜 말을 했다고 하면은 제가 기분이 많이 나빠질 건데요. 이 과정에서 사실은 저희가 모르는 게 있죠. 어떤 걸 모르느냐. 인공지능이 생각을 하고 사람에게 이런 답을 줄 때 과연 그 답이 모든 답을 다 포함하느냐 하면 사실 그건 알 수가 없어요. 왜 알 수가 없느냐. 굉장히 많은 자료 중에서 인공지능은 제가 좋아할 만한 내용 혹은 저에게 어울릴 만하다고 인공지능이 판단한 내용만 저에게 보여주기 때문에 보여주지 않는 내용이 뭐가 있는지는 사실은 저는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도 그렇고 어른도 그렇고 요즘은
인공지능에게 물어보고 인공지능이 사람 대신 생각하고 그리고 생각한 결과를 인공지능이 사람에게 제시를 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인공지능만 생각하는 범위는 사실은 굉장히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루하루 돌이켜보면 거의 모든 생활에서 인공지능에게 물어보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세금을 내야 되겠다라고 하면은 과거 같으면 세무사를 찾아가서 상담을 하셨을 텐데요. 지금은 그 세무 인공지능에게 물어봅니다. 혹은 법률적으로 상담할 일이 생겼다 그러면은 변호사를 찾아가서 상담을 하셨을 텐데 요즘은 이것도 역시 법률적인 문제도 인공지능에게 물어보죠. 그리고 인공지능이 대답을 해주면은 그게 그렇구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금 몸이 안 좋다 그러면은 병원에 가기도 귀찮고 그러면은 역시 인공지능에게 물어봅니다. 내가 오늘 몸이 좀 안 좋은데 이럴 때는 뭘 먹으면 좋을까? 아니면은 무엇을 먹지 않는 게 좋을까? 이런 것들은 다 인공지능에게 물어보죠. 그리고 제가 큰 병에 걸렸다라고 하더라도 사람 의사에게 묻는 대신에 인공지능에게 물어보고 인공지능이 주는 답을 굉장히 신뢰를 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집을 구하려고 하면 부동산을 가야 되는데 요즘 부동산에 가지 않고 인공지능에게 물어보고 검색을 하게 되죠. 근데 이렇게 세무사다, 변호사다, 의사다 이제 이런 그 사람 전문가에게 묻는 대신에 인공지능에게 물어보고 인공지능만 생각하는 시대가 열렸는데 왜 이런 시대가 열렸을까 생각해 보면은 이유는 하나인 것 같아요. 인공지능을 사용하기가 일단 편리하고요. 가격이 싸죠. 경우에 따라서는 인공지능에게 물어보고 그 답을 구하는 비용이 거의 무료가 많죠. 그러니 가격도 싸고 쉽게 이용할 수 있고 또 언제든지 물어볼 수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인공지능만 생각하는 시대가 점점 더 확장될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환경이 되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인공지능이 사람 대신 생각을 하면 만약에 인공지능이 사람보다 훨씬 더 훌륭하게 생각하고요. 사람보다 정말 사람이 깜짝 놀랄 정도의 그런 좋은 답을 주면 참 좋겠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별로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인공지능에 대해서 요즘 많이 거론되는 문제점 중에 하나가 성차별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인공지능이 굳이 인공지능을 사람이 비유하자면 인공지능은 남성이라고 생각하세요? 여성이라고 생각하세요? 인공지능이 무슨 사람도 아닌데 무슨 남자 여자가 어딨냐? 라고 대답을 하실 수밖에 없을 텐데요. 근데 안타깝게도 현 시점에서 인공지능은 남성에 가깝습니다. 여기 참 안타까운 현실이긴 합니다만 실질적으로 이유가 있어요. 왜 현재 인공지능은 남자라고 볼 수 있느냐라고 하면은 먼저 인공지능 개발자의 80%는 남성입니다.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게 소프트웨어지 않습니까? 그럼 소프트웨어를 누군가가 개발해야 되는데 개발하는 사람의 80%는 남성이다라는 데이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인공지능을 고도의 수준으로 기술 개발하려면은 대학원을 다니고 박사학위까지 따야 될 텐데요. 이 인공지능 분야에서 박사학위를 받는 학위 수여자의 50%는 백인 남성이라고 하는 데이터가 있습니다. 자, 그럼 여성은 없느냐? 있긴 있죠. 있는데 숫자가 적습니다. 현재 인공지능 논문 저자의 18%만 여성이고요. 대학의 인공지능 교수의 20%만 여성입니다. 그리고 인공지능 관련 기업의 인력 중에 여성 인력은 20%에 불과합니다. 이처럼 인공지능을 개발하고 연구하는 분들의 80% 정도가 남성이라고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남성들 관점에서 이 데이터를 만들 수밖에 없어요. 인공지능이라고 하면은 기존에 있는 데이터를 학습을 하고요. 그리고 학습된 결과를 바탕으로 미래를 예측하는 게 인공지능의 가장 큰 특징인데요. 인공지능이 데이터를 학습할 때 그 데이터 만든 사람이 거의 대부분 남성이더라. 그러면은 아무래도 그 데이터가 남성의 관점으로 편향되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인공지능은 이 데이터가 남성 위주로 편향되었는지 안 되었는지도
판단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공지능은 데이터가 주어진 대로 학습을 할 뿐이고요. 그리고 그게 편견이 있든 없든 학습한 결과를 그대로 인공지능 알고리즘에 투영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안타깝지만 현 시점에서 인공지능은 남성성에 가깝다라고 말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은 인공지능이 남성에 가깝다는 사실이 그게 왜 문제가 되느냐? 인공지능이 성차별을 한다는 문제로 연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인공지능이 의식이 있어서 사람을 의도적으로 성차별한다든지 하는 일은 있을 수는 없는데요. 인공지능을 사용한 결과물을 사람이 판단해 보니까 성차별을 하는 결과가 나오더라라고 하는 이제 그런 이야기죠. 예를 들어서 큰 대기업에 지원자가 입사 지원서를 내면 그 지원서가 1명, 2명 정도 같으면은 사람이 다 지원자를 심사를 하고 서류 심사를 할 텐데요. 만약에 사원이 10만 명 있는 기업이다. 그래서 지원자가 한 30만 명이 지원을 했다. 그러면은 사람이 그 입사 지원서를 다 볼 수가 없겠죠. 근데 그런 경우에 지금 사실은 인공지능이 그 지원서를 심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에 이제 인공지능이 그 입사 지원서를 심사할 때 이 지원자를 합격을 시킬까 시키지 말까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근거가 필요하겠죠. 그 근거라고 하는 게 과거 데이터거든요. 과거에 지원자들이 입사 지원서를 내고 그리고 시험을 치던 면접을 하던 해서 합격과 불합격이 나눠졌을 건데요. 그 과거 데이터를 인공지능이 학습을 하고 그 과거 데이터에서 얻은 지식을 활용을 해서 미래의 합격자를 판단을 하는 거죠. 근데 그 과정에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요. 과거에는 여성 인력이 사회에 나오는 숫자가 남성보다 적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대기업에서 볼 때도 과거 합격자는 대부분 남성들이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은 인공지능이 볼 때 과거 데이터를 쭉 보니까 아무래도 남성 지원자가 더 많이 합격을 했을 거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인공지능은 여성 지원자보다 남성 지원자에게 더 높은 점수를 주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실제로 이게 사회 문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2018년에 아마존이라고 하는 그 세계의 그 거대한 기업에서 인공지능 입사 심사관이 이런 일을 벌인 겁니다. 입사 지원서를 심사를 하면서 남자 지원자에게 높은 점수를 주고 여성을 차별했다. 그래서 인공지능이 성차별한다 하는 이제 그런 말이 나왔던 겁니다. 그래서 결국 그 아마존에서는 그 2018년에 인공지능 심사를 폐지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현재 시점에서 모든 대기업은 인공지능 심사를 다 폐지하고 하지 않느냐 하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입사에 지원하는 분들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한 명, 두 명이 아니고 수천 명, 수만 명, 경우에 따라서는 수십만 명이 지원하는 기업에서는 사람이 그런 데이터를 볼 수 없기 때문에 지금도 역시 인공지능이 입사 지원서를 심사를 합니다. 그래서 과거 데이터를 가지고 학습한 인공지능은 여전히 지원자에게 성차별을 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고요. 많이 이제 걱정들 하는 분위기가 있죠. 그러면은 입사 지원서만 문제가 되고 학생들 성적은 문제가 없을까라고 하는 것도 있을 수가 있는데요. 2020년 영국의 공립고등학교 학생들이 시위를 벌였습니다. 근데 시위를 벌이면 보통 시위의 당사자가 있을 텐데요. 이번 시위는 특이하게도 상대방이 인공지능이었습니다. 공립고등학교 학생들이 인공지능을 상대로 시위를 벌인 겁니다. 왜 그렇느냐? 사연을 알고 보니 참 이것도 참 딱한 사정이 있었는데요. 대학교에 가기 위해서는 이 고등학교 때 학생들이 어떤 성적을 가졌는지를 학습을 하고요. 인공지능 학습을 하고 그 학습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이 학생의 그 대입 성적을 예측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인공지능이 학습한 데이터는 이제 과거 데이터인데 어떤 데이터를 학습을 했느냐? 일단 전년도 고교 성적을 학습을 했고요. 그리고 고교의 선생님들이 예측한 학생들의 성적을 학습을 했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재학 중인 학교 전체의 학업 능력도 학습을 했습니다. 이제 이런 그 과거 데이터를 가지고 학습을 한 결과
사립고등학교 학생들의 성적이 공립고등학교 학생들 성적보다 높은 걸로 인공지능이 판단을 한 겁니다. 그러니 공립고등학교 학생들이 볼 때는 너무 놀라울 일이죠. 실제로 본인들 성적이 나쁜지 안 나쁜지는 잘 모르는데 왜 인공지능이 과거 데이터만 가지고 학습을 해서 공립고등학교 학생들의 성적이 나쁘다고 판단하느냐. 그래서 공립고등학교 학생들이 인공지능을 상대로 시위를 벌인 겁니다. 그러면서 고등학생들이 들고 나온 티켓에는 뭐라고 적어졌느냐. 인공지능이 판단하지 말고 선생님들이 판단해 주세요.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만 가지고 학습한 게 아니라 선생님들이 학생들의 그 학업 과정을 쭉 지켜본 결과 이 아이는 성적이 어느 정도 되겠구나라고 하는 그런 상황을 요구를 한다라고 해서 인공지능을 상대로 한 시위가 벌어졌던 적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인공지능이 편견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인공지능 개발에 편견을 없애면 될 거 아니냐, 이제 이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는데요. 사실 이 부분이 참 어려운 부분입니다. 왜냐하면요, 인공지능이 데이터를 학습을 하는 과정에서 그 데이터에 편견이 들어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은 알고 있지만 그 데이터에 있는 편견을 어떻게 없애야 할지는 사실은 잘 알 수가 없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 대량의 데이터를 수집을 하신다고 할 때 그 데이터의 어느 부분에 어떤 편견이 있는지를 사실은 알기 어렵고, 또 안다 하더라도 그 부분에 편견이 있는 부분의 데이터만 없애는 것도 사실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어떻느냐, 그 인공지능이 이렇게 편견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그 어느 정도의 위험성을 감수하면서 인공지능을 사용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해야지 그 인공지능의 편견에서 조금 더 사람이 자유로울 수가 있을까라고 생각해 보면은 답은 하나인 것 같아요. 뭐냐? 인공지능도 생각을 하지만 나 스스로도 생각한다. 사람도 생각을 한다라고 하는 거죠. 과거에는 사람만 생각했었고요. 지금은 인공지능만 생각하는 시대가 점점 오고 있는데, 이럴 때일수록 인공지능에게 생각을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게 아니고요. 인공지능도 생각을 하지만 우리 사람 스스로, 나 스스로 생각을 하면은, 그러면 인공지능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이 아우러져서 좀 더 수준 높은 생각을 할 수 있지 않겠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생각을 하라 그러면은 먼저 이런 질문이 들어옵니다. 저는 창의력도 없고요, 좋은 생각을 못해요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근데 실제로 보면 그 창의력과 나이에 관계된 편견을 사람도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예를 들어서 이런 그 생각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사람의 창의력은 35살에 정점을 찍고 45살부터는 감소하기 시작하는 거 아니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그리고 박사학위를 받고 한 5년 정도 된 연구자가 가장 창의성이 높지 않느냐, 그런 말씀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리고 요즘 내가 나이가 들으니까 정보 처리하는 속도가 떨어지고 기억력이 떨어지는데 이건 다 창의성이 다 떨어진 거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자, 그러면은 이 창의력과 나이에 정말 관계가 있느냐 없느냐, 그걸 좀 알아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창의력이 최고 수준에 달하는 나이가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은 많은 분들이 하고 계시는데요. 근데 여기에 조금 문제를 하나 더 붙여가지고, 창의력이 최고 수준에 달한다 하더라도 그 달하는 나이는 어떤 주제인지에 따라서 다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실제로 그 오하이오 주립대학의 브루스 와인버그 교수님하고 시카고 대학의 데이비드 가렌슨 교수님이 그런 생각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분 두 분께서는 조사를 하셨는데요.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 35명을 대상으로 논문의 특징을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논문의 그 피인용수를 바탕으로 수상자가 가장 그 훌륭한 연구를 했던 시기를 구분을 했죠. 그래서 그 시기를 바탕으로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의 창의력이 최고 수준에 달하는 나이를 유추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정말 재미있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먼저 이론 경제학자인데요. 이론 경제학자는 정말 글자 그대로 이론을 공부하시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이론을 공부하시는 창의력의 정점에 달한 나이가 25세에서 29세 사이였다고 합니다. 이분들은 이제 경력의 초기에 최고 수준에 도달했고요. 그리고 이론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논문에는 수학 이론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가정하고 증명하고 방정식을 많이 사용하는 그런 그 특징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론이기 때문에 기존의 상식이 어떻다라고 하는 건 크게 개의치 않았고요. 그리고 이론이기 때문에 새로운 아이디어를 마음껏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론 경제학으로 노벨 경제학상을 받으신 분들은 20대 후반에 창의력이 최고에 달했다고 하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근데 여기에 비해서 실험 경제학은 또 전혀 딴판이었습니다. 실험 경제학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에서 시작하는 추론을 중시하고 경험을 통해서 지식을 축적해 나가면서요. 그리고 시행착오를 거치고 문제를 새로운 방식으로 이해하는 방법을 모색하는데 이제 이런 분들은 결국 경험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연구에. 그래서 그런지 실험 경제학자들이 창의력이 최고에 도달했던 나이는 55세에서 57세였다고 합니다. 50대 후반에 창의력이 최고에 도달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 똑같은 노벨 경제학상을 받았다 하더라도 이론 경제학을 하느냐 실험 경제학을 하느냐에 따라서 창의력이 최고에 다다르는 나이가 20대 후반일 수도 있고요. 혹은 50대 후반일 수도 있는 겁니다. 그 나이 차이가 이렇게 30살이 나왔던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이 연구하시는 주제 혹은 여러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내용이 이론에 가까운 것이냐 혹은 실험에 가까운 것이냐에 따라서 창의력은 20대 후반에 최고일 수도 있고 50대 후반에 최고일 수도 있다고 하는 겁니다. 나이 차이가 30살 정도 나니까 여러분은 안심하고 어느 정도 주제를 진행을 하셔도 전혀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창의력이 노벨 경제학상의 경우에는 25세, 29세 혹은 55세에서 57세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럼 노벨상이라고 하더라도 노벨 과학상은 어떻느냐 하는 게 있을 수가 있겠죠. 근데 과학상의 경우에는 또 경제학상하고는 조금 달라서요. 노벨 과학상의 경우에는 창의력이 최고조에 달한 나이가 30대 후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평균적으로는 37세, 38세 언저리에 창의력이 최고에 도달했다고 하거든요. 이제 그러면은 나이를 보시면 이렇습니다. 노벨상을 받으신 학자들의 창의력의 최고조 나이를 보니까 노벨 경제학상의 이론 경제학은 20대 후반, 노벨 과학상은 30대 후반, 그리고 노벨 경제학상 중에서도 실험 경제학은 50대 후반에 창의력이 최고에 도달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사실을 보면은 재미있는 결과를 알 수 있는데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노벨상을 받으려면은 젊었을 때, 어렸을 때 열심히 해야 된다라고 말을 하지만 사실 지금까지의 데이터를 보면은 꼭 그렇지가 않더라. 20대에서 50대 후반까지 어떤 나이라도 상관이 없더라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만 연구하는 주제가 무엇인가에 따라서 창의력이 최고에 되는 나이는 조금 다를 수가 있겠구나 하는 이제 그 정도 차이만 있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아실 만한 유명인들의 경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창의력이 평범한 사람이나 유명한 사람이나 사실 창의력이 큰 차이가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 좀 세계적으로 많이 알려진 유명인들은 이 책이나 언론을 통해서 많이 밝혀졌기 때문에 그 밝혀진 내용을 조금 몇 가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소프트뱅크의 손정희 회장의 경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손정희 회장은 제1동포죠. 일본으로 이민 가신 분의 자제분이신데 일본에서 사업을 크게 하셔가지고 지금은 일본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를 대상으로 특히 IT 분야에서 굉장히 큰 투자를 하고 계시는 그런 굉장히 저명하신 기업가이십니다. 근데 이분께서는 저는 사업을 빠른 속도로 실행하고 싶습니다. 물론 그 사업이라고 하는 게 하나하나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가는 그 분도 계실 거고요.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진행하는 분도 계실 텐데 손정희 회장의 그 주장은 사업은 빠른 속도로 하고 싶다라고 하는 게 이제 이번에 주장이십니다. 자,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은 사업을 빠른 속도로 실행할 수 있을까? 그래서 이제 손정희 회장은 이렇게 한다고 합니다. 저는 완벽하게 생각하고 0에서 1을 만들기보다 다른 사람이 만든 일을 모방을 해서 100을 만드는 데 주력합니다. 라고 손정희 회장은 강조를 하십니다. 즉, 이 창의력을 키울 때 0에서 1로 가는 창의력이 있을 수가 있고요. 1에서 100으로 가는 창의력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노벨상의 경우에는 0에서 1을 가는 창의력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런 또 사업가들은 1에서 0을 만들어서 크게 확장시키는 능력을 가지신 분들이죠. 그래서 손정희 회장의 경우에는 1에서 100으로 가는 그런 창의력을 중시한다라는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손정희 회장은 1에서 100으로 가는 확장을 속도감 있게 빨리 하기 위해서 사업을 입안할 때 3원칙이라고 하는 생각의 틀을 가지고 계십니다. 첫 번째 원칙, 30년 후를 생각한다. 두 번째 원칙, 경험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분야에서 승부를 건다. 그리고 세 번째 원칙은 최신의 비즈니스 모델을 참고한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께서는 현재 내가 내린 결정이 30년 후에 우리 회사에 어떤 영향을 줄까라고 하는 그 시간의 30년 축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시고요. 그리고 역시 그 경험이라고 하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그리고 가장 최근의 비즈니스 모델 참고를 하셔가지고 가장 최첨단의 사업을 하려고 노력을 하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사업의 3원칙을 바탕으로 손정희 회장은 사업의 창의성을 최대한으로 이끌어내고 계십니다. 금세기의 가장 훌륭한 이노베이터가 누구냐라고 하면은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인물이 일론 머스크라고 하는 분이죠. 여러분 전기차의 그 테슬라를 만드신 분이고요. 그리고 우주선을 개발하는 스페이스X의 창업자이시기도 하신데요. 이 일론 머스크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복잡한 문제에 직면했을 때 대부분 사람은 다른 사람들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하게 여깁니다. 많은 사람이 인정한 모범 사례를 기반으로 판단하죠. 이렇게 유추하니까 결국 모든 사람이 비슷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이게 그 일론 머스크가 비판하는 포인트인데요. 여러분들도 그러실 겁니다. 어떤 문제가 닥쳤을 때 나는 어떻게 하지라고 나는 어떻게 하지를 생각을 하기도 하지만 그거보다는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하지?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경우를 따져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다 왼쪽으로 가는데 다른 사람들은 다 오른쪽으로 생각하는데 나 혼자 다르게 생각해도 될까? 이제 이런 그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런 그 방식을 일론 머스크는 비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다른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 문제의 본질을 보십시오 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일론 머스크는 그 생각의 제1원칙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를 합니다. 제1원칙은 뭐냐? 첫 번째 단계, 두 번째 단계, 세 번째 단계로 세 가지 단계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 단계에서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해결 방법을 가정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계에서는 문제를 기본 원칙으로 분류를 하는데요. 여기에서 문제의 줄기나 큰 가지와 같은 기본 원칙을 확인하고 그리고 기본 원칙은 문제의 가장 기본적 요소로 구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단계에서는 처음부터 새로운 방향을 찾습니다. 그래서 일론 머스크는 이제 생각의 제1원칙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를 하시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케이스가 있냐고 하면은 전기자동차의 테슬라가 사용하고 있는 배터리의 형상을 그 하나의 사례로 드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전기자동차에서는 그 배터리를 사각형으로 많이 만들었었거든요. 그런데 일론 머스크는 원통형의 배터리를 만들어서 장착하고 있습니다. 여기 조그만 차이인 것 같지만 기존의 그 배터리 기업에서 볼 때는 굉장히 발상의 전환이기도 하고 또 전혀 새로운 공법이기도 합니다. 물론 그 원통형 배터리와 사각형 배터리가 각각 장단점은 있긴 합니다. 원통형 배터리는 이제 만들기가 쉽지만 네모난 그 배터리는 우리가 원하는 용량을 쉽게 낼 수 있다는 그 장점이 좀 다르긴 해요. 하지만 일론 머스크의 경우에는 이런 생각의 제1원칙이라고 하는 것을 적용을 해서 본인 사업에
이런 결과물을 적용하고 있는 이제 그런 그 창의성이 아주 뛰어난 그런 케이스가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도 사람이고 손정혜정도 사람이죠. 그런데 신이라고 불린 경영자가 있습니다. 경영의 신이라고 불리신 이나모리 카즈오라고 하는 분이 계신데요. 이분은 일본에서 쿄세라라고 하는 기업을 창업하신 분입니다. 27살에 회사를 만들었고요. 이 회사는 지금 매출액이 20조 원 규모의 대기업입니다. 근데 이분께서는 이런 큰 기업을 경영하실 때 생각의 틀을 아메바라고 하는 단위로 가져와서 생각을 하셨어요. 직원이 그 10,000명 단위, 10만 명 단위가 되면 굉장히 큰 기업인데 그런 경우에 사원 한 명 한 명의 발상을 회사 경영에 반영하기는 사실 어렵거든요. 근데 이나모리 카즈오 회장은 어떻게 했느냐? 조직을 아메바 단위로 구분하셨습니다. 그리고 많은 아메바가 자율분산으로 경쟁하고 협력할 수 있게끔 조직 환경을 만들었죠.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사원들은 내가 스스로 우리 회사를 이끌어간다라고 하는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원들이 좋은 생각을 하면은 그 생각이 회사 경영에 반영이 되고요. 또 회사에서 어떤 정책을 만들면은 그게 사원에게 즉시 전달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아메바 경영이라는 거를 해서 개인의 생각과 조직의 활동이 하나가 되게끔 하는 그런 아주 훌륭한 생각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생각을 이렇게 할 수가 있겠지만 생각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럼 무엇을 해야 되느냐? 생각을 했으면 표현을 해야 되겠죠. 이런 분들이 계세요. 제가 생각은 하고 있지만 이 생각이 너무 거대하고 복잡하다 보니까 표현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계신데요. 사실 이렇게 표현할 수는 없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모르시는 분입니다. 이거는 철학자 애들러가 한 말인데요. 표현하지 못하면 생각이 아니다라는 말씀하셨습니다. 즉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은 표현을 할 수 있어야 되고 또 표현을 해야만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볼 때 생각을 많이 하신 분들 중에서 표현을 가장 잘하는 분들은 누가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시면은 역사적으로 가장 뛰어나게 표현을 많이 하셨다고 평가받는 분이 레오나르도 다빈치인 것 같아요. 이분은 모나리자도 그리셨고요. 또 최후의 만찬이라고 하는 걸작도 남기신 분이죠. 근데 우리가 잘 모르지만 이 다빈치는 40년 동안에 노트 3,500권의 메모를 했다고 합니다. 현재까지 남아있는 것도 5,000장 정도의 분량이 보존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런 다빈치가 남긴 메모를 보면은 참 재미가 있는 게 메모를 하실 때 이분은 글자만 쓴 게 아니고요. 거기에 그림도 그리고 수식도 넣고 기호도 막 넣었어요. 그러니 노트가 굉장히 다양하게 표현이 됐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분이 남기신 메모가 너무 훌륭하다 보니까 이 메모를 모아서 책으로 엮었는데요. 이게 2014년도에 3,100만 달러에 팔렸습니다. 이 노트를 사가신 분이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의 창업자가 사가셨는데요. 다빈치가 이렇게 노트 메모를 했구나라고 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메모왕 그러면은 현대의 메모왕으로서는 토머스 에디슨이 또 상당히 유명하죠. 에디슨은 왜 발명왕이라고 하잖아요. 발명을 1,300건 이상을 했고요. 그리고 남긴 메모가 500만 장 이상이 있다고 하는데 에디슨의 메모를 보면은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특징이냐? 노트를 구분해서 사용을 했어요. 하나는 기억을 하기 위한 노트고요. 또 하나는 생각을 하기 위한 노트인데요. 기억을 하기 위한 노트는 내가 내일 이걸 해야겠다라고 해서 투두 노트라고도 하죠. 그거를 적는 겁니다. 그러면은 제가 만약에 내일 누구를 만나야겠다라고 적었으면은 실제로 만나잖아요. 그러면은 만났으니까 만나야겠다라고 하는 계획은 한 줄 쭉 긋고 잊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기억을 하기 위한 노트는 실제로는 기억을 한다기보다 잊어버리기 위한 목적이 더 크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기억용 노트는 할 것을 적고 다 끝나면은 쭉 지워버리고
그리고 잊어버린다라는 그런 노트입니다. 근데 거기에 비해서 생각용 노트는 여러 번 보는 노트입니다. 에디슨이 발명왕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발명이라는 게 한 번 생각해서 한 번 좋은 결과가 나오고 발명이 되냐면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하나를 한 번 생각하고 두 번 생각하고 또 세 번 생각하고 이렇게 계속해서 생각을 반복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에디슨이 중시했던 노트는 생각력 노트입니다. 실제로 에디슨은 발명 공장을 경영하신 분입니다. 그 발명 공장은 뭐냐? 그 직원들이 출근을 하면요, 발명하는 겁니다. 하나의 주제가 있으면은 직원들이 머리를 맞대고 발명을 하고, 발명이 이제 어느 정도 형태를 갖추면 이제 그걸 특허로 가져가는 거죠. 특허로 출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생각용 노트에는 여백을 많이 남겼습니다. 그래서 생각용 노트에다가 오늘 제가 아이디어를 적으면은 이 아이디어가 아직 완벽하지가 않잖아요. 완벽하지가 않기 때문에 일단 빈칸을 많이 놔두는 겁니다. 그리고 덮어둡니다. 덮어두고 생각을 숙성시킨다고 하죠. 생각이 숙성되고 생각이 하루 가고 이틀 가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1년, 2년이 지난 다음에 다시 노트를 되돌아보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동안에 제가 지식이 많이 성장했으면은 이 노트의 빈칸에 추가로 쓸 게 생기겠죠? 그러면은 노트에 추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에디슨이 사용했던 생각용 노트를 보면은 빈칸이 많아요. 여백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빈칸에다가 글자도 적고 또 그림도 굉장히 많이 적었습니다. 그래서 그림을 그린다고 하는 게 또 중요한 건데요. 그림을 그리면은 생각이 추상적으로 표현되기 때문에 그림 하나로 이제 많은 내용을 담을 수가 있죠. 그래서 에디슨도 글자와 여백 그리고 그림을 많이 활용을 했다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아인슈타인, 여러분들 우리는 물리를 잘 모르지만 아인슈타인이라고 하는 인물을 알고 있고요. 아인슈타인이 어떤 사람인지도 대략적으로 알고 있잖아요. 근데 아인슈타인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만약에 문제를 푸는데 1시간이 주어진다면 나는 55분 동안 문제를 생각하고 5분 동안 해결 방법을 생각하겠다라고 했는데요. 실제로 아인슈타인이 1913년에 일반 상대성 이론을 연구했던 과정에서 적었던 노트가 있어요. 노트가 이렇게 두껍진 않고요. 한 50쪽 정도 되는 건데 그 노트가 2021년도에 1170만 유로에 팔렸습니다. 그리고 이 노트를 보면은 아인슈타인이 일반 상대성 이론을 공부할 때 어떤 순서로 무엇을 생각했는지가 적나라하게 드러난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인슈타인 본인에게는 이런 노트가 특정한 연구를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노트인데 또 후세에서 우리 후손들이 노트를 보면은 지금으로부터 100년 이상 전에 뛰어난 한 사람의 물리학자가 어떤 고민을 가졌고 어떤 문제를 가졌고 또 어떤 식으로 해결을 해 나가는구나라고 하는 것을 유추할 수 있는 그런 굉장히 좋은 역사적인 기록물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런 노트를 남기신다면 앞으로 100년, 200년 지났을 때 우리 후손들이 보고 여러분이 남기신 노트를 아주 비싼 가격으로 또 살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노트에다가 생각용 노트를 만들고 글자도 적고 그림도 그리고 여백도 남기면서 여러분 생각을 표현을 하시기 바랍니다. 표현할 수가 없으면은 그거는 생각이 아니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죠. 근데 저는 A3 용지의 필기법을 제안을 드립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노트에 필기를 할 때 보면은 노트는 사실 크기가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그리고 굉장히 크다 하더라도 복사 용지 정도 되는 크기가 가장 큰 노트인데요. A3 사이즈라고 하는 거는 복사 용지 2장 붙인 거 정도의 굉장히 큰 용지입니다. 그래서 A3 용지에다가 필기를 하라고 저는 수업에서도 강조를 하는데요. 이런 겁니다. 제가 대학에서 하는 수업에 학생들이 수업을 하러 들어오면은 이제 제가 강의해서 하는 모든 자료는 다 디지털 파일로 제공을 합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이 그 자료에 있는 것을 굳이 적을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그래도 학생들은 불안하니까 교수가 이야기하는 걸 막 적지 않습니까? 이제 그럴 때 전 어떻게 하느냐. 학생들 책상에
아무것도 놓지 않고 깨끗하게 비우게 합니다. 책상을 비운 다음에 그 위에 A3 용지 하나만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색깔 있는 볼펜 하나만 쓰게 하거든요. 근데 색깔이라는 게 이제 검은색 볼펜, 파란색 볼펜, 빨간색 볼펜 이런 게 있는데 이 색깔의 용도가 좀 다릅니다. 검은색 볼펜은 자료에 있거나 교수가 이야기한 거, 즉 강연에서 나왔던 이야기만 검은색 볼펜으로 적게 합니다. 그리고 강연을 듣다 보니까 학생들 머릿속에 반짝하고 떠오른 게 있겠죠. 지금 여러분들도 그럴 수가 있는데요. 이제 이런 강연을 듣다 보면은 내 머릿속에서 반짝 떠오른 생각들이 있어요. 이제 그걸 파란색으로 적게 합니다. 그리고 이건 좀 나중에 좀 찾아봐야겠다 생각하는 게 있으면은 이제 그건 빨간색으로 적게 만들죠. 그래서 그 A3라고 하는 게 굉장히 큰 용지인데 거기에 검은색은 가급적 적지 말라 그러고요. 파란색으로 많이 적으라 그럽니다. 그래서 생각하면은 검은색 볼펜으로 적는 거는 일종의 생각의 인풋이라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강연 자료에도 있고 교수가 이렇게 말을 한 거니까 그게 우리 학생들에게는 인풋으로 들어갔던 겁니다. 그런데 파란색으로 적는 것은 학생들 머리에서 자발적으로 생각해서 나온 거기 때문에 우리 학생들의 생각의 아웃풋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 A3에다가 필기를 하면은 인풋보다 아웃풋이 많아야 된다라고 해서 파란색을 많이 적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기본적으로는 아무것도 적지 말라 그럽니다. 그래서 수업에 학생들이 들어오면은 저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학생들에게 그 팔짱을 끼고 아무것도 하지 말고 좀 편안한 자세로, 약간 거만한 자세로 이렇게 앉아서 수업을 들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무것도 적지 말라고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도 학교 다니실 때 느끼실 건데요. 수업 시간에 아무것도 적지 않으려고 하면 사실은 용기가 필요합니다. 어렵잖아요. 아무래도 이 적기 마련인데요. 근데 적긴 적더라도 검은색으로 해서 자료에 있는 건 적지 마시고 가급적이면 적지 마세요. 그리고 내 머릿속에서 튀어나온 생각만 파란색으로 적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A3 용지는 굉장히 큰 종인데 A3 용지를 나눠드리는 이유는 많이 적으라고 드리는 게 아니고요. 적지 말라고 드리는 겁니다. 빈칸을 다 놔두라 그래요. 그러면 우리 학생들은 큰 종이에 파란색 단어만 몇 개 적고 나머지는 다 빈칸으로 놔둡니다. 그렇게 적으라고 A3를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빈칸은 어떻게 해서 활용하느냐? 뭐 오늘은 이렇게 강의가 끝나지만 앞으로 일주일 후든 한 달 후든 혹은 1년 후든 내가 다시 그 A3 용지를 봤을 때 혹시라도 그 빈칸에 추가로 해서 더 적을 게 있다고 하면은 그 추가해서 적는 것만큼 이제 제 생각이 성장됐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성장된 것을 제 눈으로 확인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그 여백에 내가 나중에라도 적을 수가 있으면 내 생각은 성장한 것이다. 그래서 노트는 A3 가장 큰 종이에 적어라 라고 하는 것을 저는 강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요즘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 그 대학생들만 하더라도 수업 시간에 노트 필기를 그렇게 많이 하질 않아요. 노트에 적지 않고 노트북에다 입력을 하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러면은 노트에다가 볼펜으로 필기하는 경우와 노트북에 손으로 입력하는 경우는 어느 경우가 더 창의성이 좋을까라는 의문이 들 수가 있겠죠. 이 의문에 대해서 두 분의 교수님께서 실험하셨습니다. 프린스턴 대학교의 팜 뮬러 교수하고요. UCLA의 다니엘 오펜하이머 교수님께서 실험을 하셨는데 어떤 실험을 했느냐? 그 대학생들 대상으로 강연 영상을 몇 개를 시청을 시켰습니다. 이제 영상을 보면서 학생들은 본인이 원하는 대로 노트에다가 펜으로 필기한 학생이 있었고요. 그리고 노트북에다가 입력한 학생이 있었습니다. 자유롭게 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그 영상 시청이 끝난 다음에 간단한 시험을 쳤습니다. 그 시험이라고 하더라도 뭐 되게 어려운 건 아니었고요. 두 가지를 묻는 시험이었습니다. 하나는 이제 사실관계 묻는 거고요. 또 하나는 이제 개념을 묻는 테스트였죠. 그 테스트는 총 3번을 했고요. 3번
테스트를 한 결과 재미있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시험에서 보면은요, 사실관계를 묻는 테스트에서는 노트 필기한 그룹과 노트북 입력을 한 그룹 사이에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습니다. 성적이 비슷하게 나온 겁니다. 그래서 사실관계만 따지는 경우에는 우리가 노트에 필기를 하든 노트북에 입력을 하든 뭐 크게 문제될 게 없다. 성적이 비슷하게 나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또 하나 또 특징이 나왔는데요. 개념 이해, 과연 이 학생이 개념을 얼마나 이해를 할까라고 하는 테스트에서는 노트에 필기한 학생들이 성적이 더 좋았다고 합니다. 노트북보다. 그래서 왜 그럴까 하는 이제 의문이 생기겠죠. 왜 그 사실관계를 묻는 시험에서는 필기나 노트북 입력이 똑같은 성적이 나오는데 개념을 묻는 시험에서는 왜 노트북 입력보다 노트 필기가 더 점수가 좋을까라고 해서 보니까 노트북 입력 그룹에 한 가지 특징이 발견됐습니다. 그게 뭐냐고 하니까 입력을 많이 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도 느끼셨을지 모르겠는데요. 강연을 듣거나 수업을 참여해서 노트북을 펼치잖아요. 이 회의 시간에도 그런데요. 만약에 우리 기업에서도 회의를 할 때 제가 노트북을 펼쳤다고 하면은 노트북을 펼칠 상태에서 아무 작업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마치 제가 노는 듯한 기분이 듭니다. 제 스스로. 아무도 저에게 놀고 있다고 말은 하지 않지만 제가 노트북에 아무런 작업을 하고 있지 않으면은 저 스스로 마치 놀고 있는 듯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노트북에 입력을 할 때는 많이 입력을 하려고 그래요. 많이. 근데 많이 입력하는 건 좋지만 그 입력하는 내용 중에 제가 생각했던 제 생각은 거의 없다고 하는 거죠. 근데 거기에 비해서 노트에 필기하는 그룹은 입력하는 양은 적지만 제 생각이 많이 들어간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 생각을 넣느냐, 여러분의 생각을 넣느냐 안 넣느냐에 따라서 개념 이해를 묻는 테스트에서는 노트 필기 그룹이 성적이 더 좋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런 결론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 해야 할 일 혹은 회의록 작성 이런 작업을 하실 때는 노트북을 가지고 가서 입력하는 게 유리하다. 그런데 계속 생각할 문제, 계속 생각을 하고 생각을 계속 추가를 하고 성장시켜야 될 주제가 있다고 하면은 노트에다가 적는 게 좋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럴 때 노트에 적을 때는 여백을 남겨두고 나중에라도 여백에다가 내용을 추가할 수 있게 해주는 게 굉장히 도움이 되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해서 생각을 하고 표현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 다음에 무엇을 해야 되느냐? 이름을 붙이셔야 돼요. 생각에 이름을 붙이는 작업이 또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름을 붙이지 않으면은 생각이 사라져버리고 없어지는 거거든요. 제가 지금부터 긴 문장을 하나 읽어볼 테니까 이 문장의 주인공이 누군지 한번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자, 무대는 어느 식당입니다. 자, 제가 주문을 합니다. 머리에 붉은 벼이 있고 날개는 퇴화하여 잘 날지 못하며 다리는 튼튼한 동물 있죠. 유경과 난용으로 육종된 수많은 품종이 있으며 가금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그 동물입니다. 그 동물을 한 마리 튀겨주세요. 자, 여러분이 만약에 식당 사장님이라고 하면은 제가 지금 그 주문한 그 요리가 어떤 요리인지를 모르시겠죠. 근데 이거를 깔끔하게 이렇게 주문하면 어떨까요? 사장님, 치킨 한 마리 튀겨주세요. 그러면은 금방 이해하실 수가 있겠죠. 이처럼 아무리 생각이 복잡하고 생각이 원대하다 하더라도 그 생각에 이름이 있으면은 그 생각은 드디어 형태를 가지고 살아난다. 생각이 드디어 이 세상에 탄생을 한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과거에 이제 김춘수 시인의 꽃이라고 하는 시를 아시는 분도 있을 텐데요. 그 시를 보면 이제 이런 그 문구가 있습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그랬거든요. 꽃이라고 하는 이름이 있으니까 저는 어느 식물을 의미로서 받아들이게 된 건데 만약에 제가 그 꽃의 이름을 모른다고 하면은 또 설명을 길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도대체 어떤 생각을 제가 하고 있는지 저 스스로도 모르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름이 없으면 생각도 없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역사적으로 우리 선조들은 생각에다가 이름을 붙였냐? 네, 붙였습니다. 그것도 굉장히 훌륭한 생각에 아주 그 기억에 남는 이름을 많이 붙이셨는데요. 그 예를 들어서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 우리가 상대성 이론을 물리학적으로 설명하려고 하면 내용은 잘 모르지만 적어도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 그런 이름은 들어보셨을 거 아닙니까? 이제 이건 시간과 공간에 대한 이론인데 물리학을 하시는 분들은 뭐 깊이 보시겠지만 저처럼 물리를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이라고 하는 게 있구나라고 하는 이런 정도는 그래도 알고 있는 거거든요. 요즘 같으면은 무어의 법칙 그런 것도 있어요. 그 인텔이라는 기업에 있던 무어라고 하는 분이 제안하신 법칙인데요. 반도체 직접 회로의 성능이 24개월마다 2배로 증가한다 하는 것을 제안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걸 기술의 그 진화를 나타내는 법칙이라고 해서 무어의 법칙이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또 유명한 뉴턴의 운동 법칙, 파스칼의 원리, 또 아리스토텔레스의 사원소 그런 것들도 있을 수 있고요. 피타고라스의 정리 뭐 그런 것도 있죠. 그리고 아르키메데스의 부력 그런 것도 있고요. 이처럼 그 역사적으로 볼 때 연구자들이나 발명가들은 그 굉장히 좋은 그 생각이 들었으면 거기에 이름을 붙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들도 만약에 굉장히 좋은 생각이 떠올랐다면 거기 이름을 붙이십시오. 이름을 붙일 때 이 좋은 이름 만들기가 사실 쉽지가 않잖아요. 그럴 때는 이런 방법을 한번 써보십시오. 어떤 방법이냐? 그 생각을 더하거나 빼거나 한번 바꿔보는 겁니다. 그럴 때 이제 긍정을 부정으로 하고요. 부정을 긍정으로 한번 바꿔봅니다. 그리고 추상적인 내용은 구체적으로 바꿔보고 구체적인 내용은 추상적으로 바꿔보는 거죠. 지금까지 인공지능 시대를 살면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찾아가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현대 문명의 대전환, 다음 시간에는 창조적인 생각의 균형과 조화에 대해서 강의를 이어나가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